안녕하십니까. 두배움 여러분.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이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과목인 집단상담 이론의 6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위치는 112페이지 인간중심 이론 또는 자아접근 이론 또는 민주적 상담 이론 또는 내담자 중심 상담 이렇게 얘기하는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과 집단 상담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는 것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인간중심 상담 이론은 인본주의적 접근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현상학적인 접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현상학적 접근 이런 것들이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 현상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깊은 뜻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다. 그죠? 개인적 경험이라든가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개인적 환경 이런 것들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독특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관된 무슨 이런 것이 아니라 각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만이 가지고 독특한 경험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부분,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상담에 임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런 현상학적 접근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해도 다른 이 현상학적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문장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칼 로저스라고 하는 분인데, 칼 로저스는 그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정리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중심 집단 상담에서 인간은 완전성과 자아 실현을 지향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은 뭐냐면 바로 자아 실현 경향성이랍니다. 자아 실현 경향성. 이게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동물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신적인 상담 이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는 인간의 어떤 자아 실현성에 대해서 사실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는 인간의 자아 실현 경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성하게 하고 일깨워주는 겁니다. 단지 이러한 어떤 자아 실현 경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것이 드러나지 않냐면은 어떤 불일치라든가 또는 어떤 왜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담의 목표는 그러한 왜곡된 것이라든가 불일치한 자아와 현실과의 관계에서 어떤 불일치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제거해 줌으로 해서 내담자의 문제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내려가서 양가로 5분에 보게 되면 여기서 어떤 조건이라는 얘기 하는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담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 상담의 조건은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세 가지 3요소라고 하는데, 이 3요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수용입니다. 수용.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죠. 긍정적인 입장에서 무조건 내담자가 일단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주는 겁니다. 집단 상담에 들어온 내담자들이 진술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현상학적인 접근, 그 사람의 개인적 경험이나 환경, 독특성을 인정하면서 일단 수용을 해주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심파시. 공감을 해줌으로 해서 비난하지 말고 일단은 수용과 공감을 해주고, 세 번째 바로 진실성 또는 일치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솔직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실성을 보여줌으로 해서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접근을 하고 스스로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찾아내는, 자기 스스로 자아 실현 경향성을 찾도록 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아래쪽에 가서 이제 주요 개념 내지는 성장을 위한 치료적 조건으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로 가서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 집단 상담에서 보여주는 상담의 어떤 목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인간중심의 상담 이론이 집단 상담의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각 참가자와 집단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실현 경향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아 실현 경향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스스로 자신이 창조하는, 자신의 창조력을 찾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보면 인간 중심 집단 상담에서는 참가자의 자아 개념과 유기체적 경험 사이의 불일치를 제거하고, 아까 얘기했죠, 제가 불일치 내지는 왜곡적인 부분을 제거함으로 해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았던 자기의 어떤 자신감 또는 창조성을 찾게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간중심 상담 이론은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느냐, 여러분들 113페이지 교재 밑에서 6번째쯤 되겠네요. 양가로 7번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목표는 참가자 모두가 자신의 자아 실현 경향성을 찾도록 하고 발현하고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 이게 또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 그러니까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상담의 최종적인 목표는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 이 사람이 거듭나게끔 도와주는 것이 이 상담의 목표다, 이런 겁니다. 물론 뭐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에 대해서 또 뭐 이 사람이 뭐냐면 일 뭐 어떤 쭉 있습니다. 물론 뭐 실존주의적인 인물의 어떤 역사를 내용을 보여주는 것들인데, 뭐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에 대해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만은, 뭐 다른 시험에서는, 다른 자격 시험에서는 이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에 대한 시험이 좀 잘 나오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뭐 이게 좀 궁금하신 부분은 여러분들 요게 뭐 또 인터넷이나 이렇게 치면 됩니다. 칼 로저스 해놓고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 이렇게 치면 아마 요게 내용이 한 6가지인가 나올 거예요. 뭐 따로 한번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어떤 집단 상담에서나 개별적인 상담에서나 상담의 최종적인 목표는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 그 사람을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법입니다. 뭐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 있어서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기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저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상담 이론에 있어서의 기법은 오로지 뭐다? 상담자 그 자신이다, 이런 거죠. 어떤 상담자냐면 수용하고 공감하고 일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담자라면 그 상담자가 바로 기법이지, 뭐 별도의 상담이 기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담자에 대한 자질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가게 되면 집단 상담자에 있어서의 내담자중 상담 이론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집단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줄에 나와요.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입각한 집단 상담자는 집단 과정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집단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뭐예요?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중심 상담 이론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담자에게 일단 모든 것을 좀 맡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4번에 한번 가보세요. 그 보면 양가로 4번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로저스는 인간의 자기 실현 경향성을 촉진시키는 상담자의 3가지 태도, 제가 말씀드렸죠. 수용, 공감, 진실성.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게 사실 기법이기도 하고, 또 집단 상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상담자가 보여줘야 될 하나의 자질이자 덕목이고 그런 겁니다. 상담의 순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로저스 이론하면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고요. 뭐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또다시 뭐 상담 이론에 가서 한 번 더 깊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는 게스탈트 이론입니다. 뭐 사실 집단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현장에 나가게 되면 청소년과 관련된 집단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자연스럽게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중심 상담 이론과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스탈트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런 활동지를 만든다든가 뭐 팀별, 개인별 활동을 시킬 때에 이러한 내용들이 가장 많이 이 이론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게스탈트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학습을 해봅시다. 게스탈트 집단 상담 이론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게스탈트 상담 이론은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뭐 그 프리츠 펄이라고 하는 분 계시죠, 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프리츠 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이 게슈탈트 이론의 대가인데요.
이 프리츠 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게슈탈트 상담 이론의 기본 가정은 인간은 스스로 완성을 하려고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게슈탈트 이론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아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현재 욕구에 따라 게슈탈트를 완성할 것이라 가정한다. 게슈탈트라는 게 뭐죠? 독일어로 무슨 덩어리 구성되어지는 이 콘크리팅 되는 이런 뜻이죠. 그것을 가정하고, 나아가 인간의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과 관련해서 의미 있게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배경과 전경 속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원인들을 찾아서 접촉을 해서 인간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자각하려고 하는 것이 이 상담의 기본적인 권력이고 목표입니다. 기본 가정을 두고 있어요. 게슈탈트의 이론은. 이 기본 가정도 시험에 좀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완성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다. 하지만 인간은 완전체로서의 또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자꾸 쪼개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이렇게 덩어리져서 그야말로 전체로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자신의 현재 욕구에 따라 게슈탈트를 완성할 수 있다. 욕구에 관련된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어떤 원인들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은 그것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구성 요소, 즉 부분의 합보다 큰 전체이다. 이 말이 이제 게슈탈트의 굉장히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분의 합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이 다 부분들인데, 이 부분의 합은 이 전체와 같아야 되는 게 맞죠. 예를 들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되는 게 수학적인 진실이죠. 그런데 게슈탈트는 뭐냐면, 인간의 감정적인 문제,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는 낱개들을 다 더해서 보면은 이게 전체 합친 넓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낱개들의 합은 전체를 통째로 보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오히려 전체로 봤을 때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부분들의 합은 부분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죠.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문제를 낱개로 보게 되면 그 낱개로 보는 것으로만 끝나버리고,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함의, 어떤 전체적인 뜻이 다 포함돼서 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를 쪼개지 말고 통째로 보자. 게슈탈트 한다는 것이 덩어리로 보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덩어리화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보면, 인간의 행동이 일어난 상황과 관련해서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고, 특히 5번 보세요. 인간은 정경과 배경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을 경험하고 자각한다. 문제의 핵심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표면적인 행동과 짐작이 되는 원인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 이면에 깔려있는 내용들이 바로 인간의 행동을 좌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담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슈탈트 상담의 목적 또는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슈탈트 이론은 일반적으로 내담자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접촉을 해서 그 내면에 깔려져 있는 전경과 배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담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자기 내부의 양극단을 통합시켜서 콘크리팅, 아까 얘기처럼 게슈탈트 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신과 타인 간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타인에게서 지지를 구하는 대신 자기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학습한다 라고 해서 어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각성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집단 지도자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집단 내부의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한다 라고 해서 어떤 스스로 집단 상담자가 뭘 해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스스로 그 집단 속에서 어떤 역동성을 이용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배경과 전경을 파악을 하고 거기서 해결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집단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집단 안에서 한 사람의 문제를 상담자와 1대1로 집중적으로 다루고 나서 다른 구성원들의 문제를 다루고 나간다라고 해서 좀 독특하게 이 게슈탈트 이론은 집단 상담이긴 하지만 개별적인 상담도 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런 문제를 다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법으로 보면은 게슈탈트 기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우 앤 히얼, 그 다음에 엠퍼티 체어라고 하는 비뇌자 기법, 핫체어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로 이제 뭐 언어 자각, 그 다음에 신체 자각, 행동 자각과 같은 주로 자각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언어적인 자각을 통해서 언어 표현을 바꾸는 방법이라든가 신체적인 자각을 통해서 자각의 확장을 가져온다든가 또는 비너자 기법, 비너자 기법으로 엠퍼티 체어라는 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또 뜨거운 의사 기법, 그 다음에 now and here 기법 또는 뭐 here and now 기법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그 게스탈트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게스탈트 기법은 그야말로 실존주의적 내담자들의 어떤 실존주의적 삶을 어떤 찾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집단 상담에서 녹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16페이지에 보면 제가 now and here에 대한 중요한 효과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놨는데 여러분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자리 기법입니다. 엠프티 체어가 있듯이 핫체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나다라 해가지고 그 순차적으로 이 뜨거운 의자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해 놨는데 이것은 결국엔 뭐 어느 한 사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참가한 모든 분들 다 올라가죠. 여러분 혹시 그 감수성 훈련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뭐 어떤 기업체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무슨 감수성 훈련을 많이 가게 되는데 이런 감수성 훈련을 갔을 때 엠퍼티 체어, 비너자 기법이라든가 뜨거운 의자 기법을 사용함으로 해서 팀 파워 빌딩 내지는 어떤 그 팀원들 또는 그 회사 전체 구성원들의 어떤 힘을 역량을 총결집하는 그러한 훈련 과정이 있는데요. 이게 감수성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 바로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교류 분석 이론입니다. TA 이론이라고 해서 트랜스 액셔널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 의사교류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릭 번이라고 하는 분이 추천한 이론인데 뭐 여러분들 혹시 개인적으로 이 이론을 많이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집단 상담에서 또 이 TA 이론이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뭐 조금 다른 분야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취업 진로 또 대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런 걸 할 때 보통 이게 TA 이론을 바탕으로 한 OK 그럼 에고그램과 같은 이런 이론을 적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자아 상태를 파악해서 자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에 따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TA 이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117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대하는 상대방이 어떤 자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지를 파악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상보적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상보적 교류가 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뭐 뜬금없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일반 상담 이론을 좀 배워서 TA 이론을 안다 그러면 이 개념은 여러분들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TA 이론에서 말하는 그 중에 하나가 의사교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의사교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마다 세 가지 유형의 의사교류를 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의사교류 형태가 상보적 교류를 한다. 상보적 교류를 한다. 이건 뭐냐면 내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매우 건전한 관계죠.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 스트레스 받거나 내가 우울증에 빠질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차적 교류가 있습니다. 교차적 교류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들인데 교차적 교류는 뭐냐면 그러니까 서로가 잘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상대방은 지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이렇게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차가 돼버려서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했지?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암시적 교류가 있어요. 이 암시적 교류는 하고 싶은 말을 심중에 묻어두고 겉으로 다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교류를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별로 건강하지 못하고 이것도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것 받는 이러한 상보적 교류가 건전한 인간관계, 대인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의사교류 분석에 있어서요. 상담의 목표는 바로 서로 간에 상보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집단 상담사의 기능과 역할에도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교류 분석이 무엇인지를 집단 구성원에게 가르쳐주는 교사 역할을 하고 또 그 참여자들의 자아 상태를 파악해주는 그러한 분석자 역할을 합니다. 이 교류 분석 이론에서는 자아 상태도 그 뭐 어른 자아, 그 다음에 또 부모 자아, 뭐 아동 자아 이렇게 해서 자아 상태를 7가지로 세분화하기도 하고 크게는 3가지로 구분합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상담 이론에 가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분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3번에 보면 타인과의 교류 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판단하는 평가자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적절한 인생 각본을 새로운 인생 각본으로 재구성하도록 살아가도록 촉진하는, 그야말로 촉진자로서의 그러한 역할도 한다. 그러니까 인생 극본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상보적 교류를 하고 어떤 사람은 교차적 교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암시적 교류를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 각본, 뭐 시나리오라고도 하는데요. 이 시나리오 또 생활 각본이라고도 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활 각본이나 인생 각본 또는 시나리오가 달라서 이러한 각각의 교류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뭐죠? 자아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주고받는 교류의 형태가 정해진다라고 보는 게 이 TA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4가지의 역할을 설명해 드렸고요. 기법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분석입니다. 구조 분석이라고 해서 자아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의사 교류 분석, 요 3가지를 중에 어떤 것들로 이 사람의 교류가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게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게임 분석은 주로 이제 이 암시적 교류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 각본을 분석하는 이런 기법들이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 제가 거기에 보면 향상학습의 교류 분석에서 말하는 구조적 욕구와 또는 갈망에 대한 의미를 적어놨는데, 이것은 여러분 참고로 좀 봐주시고, 이 스트로크라 그러죠.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언어적인 한 것에 있어서 목적이 뭐냐면, TA 이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스트로크라고 하는 것을 용어를 씁니다. 스트로크라는 말은 뭐냐면, 맞죠? R입니다. 스트로크. 이거 뭐냐면 인정 자극이에요. 인정 자극. 누군가로부터 뭔가 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우리가 좀 이쁜 말, 고운 말 쓰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로부터 참하다, 착하다, 이거 참 대견스럽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우리가 조금은 교원 영색에서 이쁜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누군가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스트로크를 받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시간을 구조화한다는 말은 좀 더 타인과의 관계에서 스트로크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회한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과 좀 떨어져서 좀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상을 하고 자기만의 어떤 생각들을 정리하고 상상하고 지내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스트로크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도 있고, 그 다음에 의례적인 행동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뭐죠? 독특성을 드러내기보다는 늘 하던 것을 그대로 의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 같은 것을 받지 않으려고 남들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죠. 의례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신에게 오는 어떤 그런 비난이나 실책 같은 것을 피함으로 해서 스스로 자기의 어떤 안정적인 스트로크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뭐 상담사 청소년 상담 상급에 나오기엔 좀 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로만 두었으니까 여러분들 말 그대로 참고로 해서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집단 상담과 관련된 집단 상담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상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반 상담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집단 상담의 실무 내는 집단 상담의 장면으로 들어가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진행하는 것, 단계, 평가 이런 것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